이번 시간에는 건강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의 원칙은 건강진단과 처방의 원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강의 정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이다 라는 정의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 건강은 간단히 정의를 합니다. 이 한자에서 보면 이 한자 목숨 숫자죠. 여기 보면 이 한자의 의미가 사람이 입구자 있으면 사람이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노력을 해서 선비사자 아닙니까? 선비가 되는 것은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건강이란 살아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것, 이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자를 보면 이게 편안할 강자 아닙니까? 편안할 강자인데 이 위에 이것은 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잡혀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죠.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잡혀있으면, 집안에 있으면 편안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이 한자가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이란 활력 있게 오래 편안히 사는 것을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 장수라고도 하고 장명이라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것, 이것이 건강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건강이 또한 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원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복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죠. 첫 번째는 제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거 원칙은 쓸데없는 물질, 우리 몸속에 들어온 쓸데없는 물질, 폐물질이죠. 특히 이제 독이죠. 독 같은 경우는 밖으로 제거를 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속에 들어온 독 같은 폐물질은 붙잡지 말고 우리 몸속에 적게 넣으려고 하고, 너 들어왔으면 그걸 배출시켜라는 겁니다. 그런데 폐물질은 육체적인 폐물질하고 정신적인 폐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 게죠. 육체적인 폐물질은 고체 폐물질, 액체 폐물질, 기체 폐물질이 있고, 또 정신적인 폐물질, 즉 우리가 걱정을 한다든가 근심을 한다든가 불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신적인 폐물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거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제거 과정이죠. 그래도 또 제거가 안 되니까 혹자는 그냥 근심 걱정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불안하다든가 할 때는 불안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 버리면 제거가 되는 게죠. 여러분들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 근심과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근심 걱정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제거가 되는 게지요. 그런데 이러한 폐물질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소화나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이화작용의 폐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할 때 나오는 폐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을. 두 번째는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는, 섭취도 안 되는 음식물의 폐물질. 소화도 안 되고 또 섭취도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음식물의 폐물질은 이제 제거를 시켜야 하는 게지요. 세 번째는 신체 일부 살아있는 감염성 폐물질. 그러니까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도 밖으로 제거를 시켜야 하는 게죠. 네 번째는 죽은 외부 물질로 인한 폐물질,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든가 가시에 찔렸다든가 또 이런 물질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은 이제 제거를 시켜야 하는 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의료 폐물질, 이런 물질도 해독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를 시켜야 하는 게죠.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되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고체 폐기물자 이런 경우는 장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을 통한 제거. 두 번째는 이제 액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은 신장과 피부를 통해서, 배누를 통해서, 또 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시키는 게죠. 그 다음에 기체 폐기물질은 폐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시키고, 대개 정신 폐기물, 정신 폐기물은 마음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거를, 이런 물질은 기꺼이 이제 시켜야 이제 하는 게죠. 이제 두 번째는 영양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양의 원칙은 실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간의 안녕, 그리고 복지, 그리고 양호한 건강 유지가 아닙니까? 이는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있는 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식품으로, 음식물로 생명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는, 이런 음식에는 지구의 성분들이 이 음식에 녹아 있는 게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에 크게 나눠 가지고 5가지 원소로 보면 땅의 원소, 물의 원소, 대기의 원소, 햇빛의 원소, 어떤 공간의 요소, 이런 것들이 음식물에 다 이제 포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이 식사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비율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면서 이게 먹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식사 비율이 혼란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먹으면 건강이 잘 유지되고, 이 식사 비율이 혼란해질 때마다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을 많이 이제 강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기에 권장되는 식품 피라미드, 이런 이제 표들을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양을 따질 때 성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따지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7가지 영양소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그다음 비타민, 물, 섬유질 이렇게 따지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서 따지는 게지요. 실제 물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분 분석은 일반적으로 식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화학적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날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성분을 따지면서 우리가 식품을 갖다가 이제 영양을 이제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연 건강학적으로 가장 좋은 영양이 뭐냐? 여러분들 볼 때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품을 볼 때 어떤 화학 성분이 아니라 생명력을 보아야 한다는 게죠. 실제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영양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이런 어떤 원료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인 거죠. 그래서 영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을 이제 좋은 영양을 먹느냐, 그 다음에 불량한 그런 영양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가 되는 게죠. 그런데 대개 음식은 계절이나 일조, 비, 바람, 토질에 따라서 지구 환경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음식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도 이런 지구에서 자랄 때 어떤 고난을 극복한 것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대개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서 자란 채소나 이걸 먹지 않습니까?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자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력이 작다,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예는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그 채소하고 이런 야생에서 자란 채소하고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김치를 담기 전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려보면 야생에서 자란 채소는 처음에는 빳빳합니다. 빳빳하다가 나중에 이제 절여지지만 대개 비닐하우스에서나 이런 데 자란 채소는 소금을 치면 그냥 버그르하고 그냥 이렇게 절여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못 따지고 있지만 오늘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도 할 때 균형된 식사를 이제 골고루 가려서 이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골고루 가려서 먹어야 이제 건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산에서 나는 뭐 음식, 재료, 그러니까 나물이나 열매나 이런 거, 또 들에서 이런 들에서 나는 곡식, 또 우리가 볼 때 바다에서 나는 이런 해산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산과 들과 바다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게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이 오염되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그야말로 비바람을 맞고 여러가지 자연의 기운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란 이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기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가서 사다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둬야 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옛날 왕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옛날 왕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만큼 그렇게 못 먹고 자랐단 게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양은 화학이 아니라 생명력이다 하는 것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식품이나 이제 이런 걸 논할 때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서양 학문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양 쪽 학문을 한번 알아둬야 하는 게죠. 오늘날 같이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우리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동양 거가.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 가지고 더 발전시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이런 이제 그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걸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죠. 근데 대개 보면 동양은 모든 것이 대부분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러니까 색도 5가지. 색도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5색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은 전부 모든 걸 5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서양은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색도 7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대개 서양은 이제 분류를 할 때 7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게죠. 여기도 보면 이런 이제 뭐 채소. 우리 동양 같은 데는 비빔밥,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빔밥이죠. 비빔밥도 보면 이렇게 색깔이 되게 5가지 색깔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을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먹고 있는 게죠. 그래서 우리 동양 같은 데는 이제 5가지 색. 이걸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오행분류표에서 모든 걸 갖다가 5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음식도 보면 색깔로 해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5가지로. 그래서 이런 오행 분류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가 여러분들이 봤는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계절도 5개, 계절도 봄, 여름, 우리는 4계절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5계절로 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장마가 진단 말이에요. 언제나 봄, 여름, 장마철을 지나서 가을, 겨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기, 기후도 바람,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습기, 그 다음에 건조, 추위, 풍열, 습, 조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모든 현상이나 건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색도 5가지 색으로 청적, 황백, 흑. 맛도 5가지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그 다음에 건강 문제할 때 5장, 장부도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부도 담장,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이렇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5가지에서 처음 목에 해당되는 것은 다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청색하고 신맛하고 이렇게 전부 간 다음에 간에 좋은 음식은 청색이고 신맛 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에 좋은 음식은 쓴맛 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적색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도 음식 재료도 보면 봄에 나는 음식, 여름에 나는 음식, 장마철에 나는 음식, 가을에 나는 음식, 겨울에 나는 음식. 그 다음에 음식도 바람 맞고 자라는 거, 뜨거운 열, 습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도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음식도 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런 음식도 보면 간장이 좋은 음식, 심장이 좋은 음식, 비장이 좋은 음식, 폐장이 좋은 음식, 신장이 좋은 음식 이렇게 동양은 이 5가지로 다 분류해서 모든 걸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왔지만 허할 때는 뭐를 뭐하고 실할 때는 자를 사한다.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앞에가 어머니고 어머니 나 아들 이렇게 보는 게죠. 또 여기 보면 이게 나라고 하면 앞에가 어머니 나 아들 이렇게 보는 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쓴맛이다 그러면 쓴맛이 허하다 이 말이야. 들쓰다 이 말이야. 들쓰면 신맛을 첨가한다. 보한다. 뭐를 보하고 앞에를 신맛을 첨가하면 쓴맛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쓴맛이 너무 써요. 너무 써서 좀 약하게 하려면 자를 사한다. 여기에서 단맛을 빼버리면 사한다는 거 뺀다는 거예요. 단맛을 빼버리면 쓴맛이 살아난다는 게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오행 분류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서양은 7개 영양소로 하는데 영양소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영양학 하면 우리가 볼 때 목숨을 지탱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음식의 영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영양학이라고 하는 게죠. 그래서 식품이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용되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를 해온 것 보면 영양소도 옛날부터 3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3대 영양소고, 또 5대 영양소를 논할 때는 이 3대 영양소에 비타민과 무기질 넣어가지고 5대 영양소고, 6대 영양소면 이 5대 영양소에 물이 첨가돼서, 참 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죠. 그래서 이제 물, 7대 영양소는 이 6대 영양소에 섬유질을 넣어가지고 7대 영양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63페이지를 보면 이 7가지 영양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7가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섬유질. 이것이 이제 7가지 영양소인데 실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영양소는 많이 이제 가정이나 이런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이제 가정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그렇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이제 과학적이고 이제 서양적인 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대개 볼 때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몸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그러죠. 뼈 골수는 이제 단백질로 구성돼서 이제 그러면서 필수 아미노산 10종, 비필수 아미노산 8종 이제 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채식주의자 그러면 이제 베지테리안 그러지 않습니까? 채식자는 채식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게죠. 그러면서 동물 우유나 유제품은 먹지 않는 사람을 채식자. 그런데 동물 유제품까지도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베간 그래가지고 절대 채식주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채식자가 있기도 하고 절대 채식주의자가 있기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보면 매일 최소한 4분의 1리터의 우유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죠. 마시라는 게죠. 그럼 즉 이제 알이나 고기 및 생선의 형태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게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식습관에 따라서 이제 사람 자기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도 보면 탄수화물은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주는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게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대개 하루 에너지 양이 남자는 이제 성인 남자는 하루에 2,500칼로리 정도 먹어야 한다는 게죠. 근데 현재 식품 섭취 권장량을 보면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여성은 성인이 하루에 약 2,000칼로리.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영양 섭취 권장량은 1,900칼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섭취를 해야 하고 노동을 또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먹어야 하는 게죠.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야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또는 소금이죠. 무기질. 소금도 이제 실은 먹어야 합니다만 소금 논쟁이 심합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삼투압을 형성시켜 줍니다. 우리 인간의 삼투압을 형성시키고 모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시켜 주고 다 그러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우리 인간이 건강이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이제 없는 게죠. 그런데 이제 소금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 농도가 이제 높아지면 삼투압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더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압력이 세지는 거죠. 혈관 속에 압력이 세져 가지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이제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가 돼서 오늘날은 이제 짜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금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김치 뭐 이런 거 소금으로 짭짤하게 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안 먹어도 이런 음식에서 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또 소금은 또 너무나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 소금은 지금 0.3% 넘으면
이 삼투압현 때문에 위와 장에서 물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소금의 농도 0.3%는 이제 물 1리터에 차숟갈 하나 정도 소금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양의 소금을 먹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저염식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가보면 그 되게 루이빌,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의 루이빌, 거기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개발됐거든요. 개발됐는데 거기는 내륙 지방입니다. 이제 굉장한 이제 바다 근처가 아니고 이제 육지 내륙 지방인데 거기 가서 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엄청나게 짭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짭니다. 그 사람들 보면 미국 사람들은 내륙지방 사람들 가서 음식을 보면 제 짜게 먹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게죠. 거기는 또 짜게 먹어야 하는 게죠. 소금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은 좀 짜다 하는데도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먹는 경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논쟁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소금을 조금 많이 먹어주기도 하고 또 소금을 뭐 적게 먹어주기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병이 유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소금을 조금 먹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연구를 이제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비타민도 과거고 뭐 자꾸 개념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비타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인체에서 다 배설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는데 오늘날은 비타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또 연구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타민도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보면 비타민도 비타민 A, B, 뭐 C 이렇게 있는데 비타민 A는 뭐 야맹증, 비타민 B는 뭐 각기병 예방, 그죠? 비타민 C는 뭐 괴혈병 예방,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뭐 고추병, 그 다음 비타민 E는 뭐 불임증 예방 이렇게 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더 세분하게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비타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은 비타민 섭취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소화력이 왕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 다 섭취하게 되어 있는 게죠. 그것이 섭취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젊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도 논란이 많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물도 보면 우리 몸에서 물이 또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그 제거 원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제거 원칙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가지 독성물질을 제거시키는 것이 물입니다. 신장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또 배뇨를 통해서 다 제거시키지 않습니까? 폐물질을 제거시키는데 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근데 물도 마시는데 과거에는 자연에서 살 때는 되게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셨거든요. 맹물을 마셨는데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콜라 사이다가 자꾸 그냥 상품으로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콜라 사이다를 물로 보는데 콜라 사이다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게죠.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물이라 할 때는 국을 먹는다고 해서 국이 물이기 때문에 나는 국을 먹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신다지만 국은 물이 아닙니다. 국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을 만들 때 국물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물은 바닷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물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맹물을 이야기하는 맹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맹물을. 그러니까 하루에 4리터씩 맹물을 마시라는 거, 이런 맹물을 마시라는 거지 콜라 사이다라 뭐 이런 물을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실 때도 미지근하게 해서 이런 물을 마시지. 실제 오늘날은 냉장고가 발달하다 보니까 찬물을 마시는데, 실제 여러분들 찬물 마시면 여러분들은 뭐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찬물 먹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왜? 우리 몸이 보일러인데 영양을 섭취해서 우리 몸을 보일러로 데우는데 거기에 찬물이 들어가면 또 다시 온도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볼 때 물을 먹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섬유질을 쓸 수 있는데, 섬유질도 이제 우리가 장관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폐물질을 제거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불균형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런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치료를 해버리지만, 사실 약을 안 먹고 옛날처럼 장애상태 같으면 이런 거 물도 찬물을 마신다든가 하면 우리 인체에 영향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뭐 찬물을 마셔가지고 몸이 뭐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냥 화학적인 약을 먹어갖고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잘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 삶 전체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을 이제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는 이제 성질이 있는 게지요. 식품에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그 식품이 생산되었느냐에 따라서 식품이 이제 영양소가 달라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달라지는 게죠. 그래서 음식은 육체적 성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음식이 산성 상태에서 상성 토질에서 생산됐느냐, 알칼리성 토질에서 생산됐느냐, 똑같은 모양은 똑같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영향을 갖다가 더 세분하게 유전 영양학에서 이제 유전자 분석해서 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어떤 영적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착을 가지지 이제 않아야 이제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것의 음식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떤 생각, 성품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보면 이런 뭐 햄버거를 먹는다든가 이런 야채식을 한다든가 뭐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식품의 성질에 따라서 중요하다 하는 걸 한 번씩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원칙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순환의 원칙은 실제 모든 만물은 순환을 하는 게죠. 실제 멈추면, 정지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도 다룰 때, 이런 낙동강이나 이런 강도 다룰 때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게죠. 강물은 흘러야 하는 게죠.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딱 막히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순환해야 하는, 우리 인간도 혈액도 다 순환을 해야지, 순환하지 않으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도 순환하지 않습니까? 계절도 순환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몸도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순환의 원칙.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게죠. 그 다음에 몸무순환. 몸무순환도 고체순환, 액체순환, 가스순환, 생명 본질순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고체순환은 배설을 통해서 순환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순환은 피를 통해서 피가 이제 순환을 하면서 모든 영양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운반시키면서 순환시키는 거죠. 가스순환은 또 피가 통해서 또 산소를 갖다가 운반을 이제 하는 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지금도 우리 인류가 못 다루고 있지만 생명의 본질도 지금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력, 활력, 호흡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다른 성분을 통해서 순환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 인류가 이걸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중에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하지만 대기 중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죠. 거기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를, 음식 속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음식 속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게죠.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정신순환도 다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다 순환을 한다는 것을 꼭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이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긴장이요. 여러분들 긴장하는 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없이 긴장을 합니다. 실제 긴장을 않는다 하면 그것은 이제 삶이 아니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은 동물들도 보면 강아지도 보면 긴장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 다 긴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긴장을 하다 보면 이제 건강이 해쳐지게 되는 게죠. 날마다 이제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느림이 한 번씩 휴식을 취해가지고 한번 긴장을 이완을 시켜야 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른다든가 과욕을 부른다든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과욕을 부리는 것이 이제 긴장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너무 과욕을 부추긴다든가. 실제 우리 사회를 보면 방송이나 사회를 보면은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 긴장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 인간이 참 멋지게 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 주위 환경이 긴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특히 오늘날 시대도 보면 과속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빨리빨리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살자들이 나오는 게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2007년에는 하루에 36.7명이 자살했다는 거죠. 2017년 자료를 보니까 10만 명당 10만 명입니다. 여기는 하루고 10만 명당 28.7명. 세계 자살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욕심을 못 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나 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뭘 이루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는 게죠. 그러니까 이런 거 치료하려면 운동도 해야 하고 긴장 이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실제 보면 이런 것들이 긴장 이완을 하면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질병과 이제 연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참 젊은이들이 자랄 때 보면 옛날에는 이제 부모나 스승이나 또는 뭐 어른들이 자꾸 충고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런 충고가 줄어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긴장을 하면 이완을 해야 하는데 이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나 스승에게 상담을 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살아보면은 실제 욕심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정말 너무나 기나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또 여러분 또 대학 생활도 이렇게 늘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공부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렇게 해 나가야 이제 하는 게죠. 이걸 갖다가 옛날부터 사회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는 대로 꺼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부딪히는 일을 해결시켜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미리서 대비해서 내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긴장을 이완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 이완 상태, 육체적 긴장 이완. 육체적으로도 긴장을 이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마사지 한다든가, 휴식과 잠을 한다든가, 수치료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면 동중정, 정중동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또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떠오른다. 근데 내 몸을 움직이면 여러분 운동을 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긴장을 하려면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긴장 상태를 이제 풀게 이제 되는 게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볼 때 기타 여러 가지 뭐 지압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수치료도 있고 뭐 어떤 이런 이제 헬스도 있고 이런 걸 해가면서 이제 긴장을 이완시키는 게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긴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심리적인 긴장도 우리가 이제 해소를 해야 하는 게죠. 대개 긴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는 게죠. 잠이 긴장 이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자버리지 않아요? 자버리면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긴장이 이제 이완되게 되는 게죠.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이란 없는 게죠. 가난이란 없는 건데 되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않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가난하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부자란 말이죠.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죠. 많으니까 실제 여러분들도 보면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데 그 사람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어떤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도 많이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이제 긴장을 유발하고 이제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긴장 이완.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긴장 혼란 상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때는 감동을 시켜야 하는 게죠. 감동을 받으면 정신적인 어떤 긴장이나 혼란 상태는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항복을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죠. 마음의 항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종이 되는 것이 항복이라는 게죠. 옛날도 보면 선비들은 종이 되면 종은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적인 항복도 하려면 종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갖지 않으면 이 항복이 안 된다. 날마다 나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항복을 못하고 있는 거가 이제 되는 게죠. 그래서 영적인 또 긴장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가장 높은 의 상태에서도 이제 긴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긴장을 이제 이완시켜야 이제 한다는 게죠.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남이 못되면 업신여기고 잘되면 싫어하고 미워하며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 바다의 파도처럼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에서도 사실 보면 감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서도 이 감정의 원칙이 중요한데 질병 치료 세 가지 방법은 공감과 감정이입과 동정이 있습니다. 공감은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있는 그대로 바라다 보는 것이며 동정은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속에 한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익사 상태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속에 가라앉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바라다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밧줄을 갖다 던져주면서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대개 보면 공감하는 사람, 감정이입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아빠가 꼬마하고 같이 이제 놀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꼬마가 장난감 총으로 아빠를 향해서 빵 하고 총을 쏩니다. 그때 어떤 아빠는 으악 하면서 쓰러져 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아빠는 그걸 보면서 그거 장난감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이입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멋진 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을 겁니다. 이 아빠는 동정하는 행위를 하는 아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를 가서 보면 대개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제 집에 들어오는 고양이를 내쫓았더니 내가 죄를 받아서 내 허리가 아픈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 죄를 받아서 그렇게 아픈 모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엇이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고양이가 많은데 다 고양이를 쫓은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리가 아파야 하냐고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감정이입하는 사람이고, 또 그 행위를 보고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등을 두드려 준다든가 하는 사람은 동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 가서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치료자로 있을 때는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는 게지요. 거기에 공감을 한다든가 하면은 더 질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정과 감정이입에서 격려나 동정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원칙이 동정의 원칙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정이입은 올바른 방법에서 환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견해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7가지 자각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마음 상태를 볼 때 대개 여러분들 볼 때 세 가지로 무의식, 잠재의식, 깨어있는 의식, 이렇게 무의식, 잠재의식, 깨어있는 의식, 현재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어있는 의식에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게죠. 그 하나가 오감, 오감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의식 초월. 그러니까 오감이나 감정이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게죠. 의식 초월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상태. 이렇게 7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죠. 내가 어떻든 좋은 의식적으로 가져가면 좋아지고, 내가 그야말로 나쁜 의식적으로 가져가면 나빠진다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보면 실제 세 가지로 나누자면 지금같이 겉마음 여기 보면은 오감이 현재의식, 그 다음에 중간마음 잠재의식, 그 다음에 속마음 무의식, 이렇게 무의식이 훨씬 더 큰 게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심리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무의식이 인간 행동 및 사고 대부분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가 이 무의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조정을 하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이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7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깨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에서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의식초월. 의식초월이 이 오감, 감정,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의식을 초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초월할 때, 여기에서 의식 초월할 때는 어두운 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는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4번째 수준의 미침이 아주 깊은 미침이고, 이때 고난이 검증이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때 이걸 극복을 해야 한다. 극복을 하고 나면 그때 다음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볼 때 영적인 단계에 있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고난을 극복을 해야 해요.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실제 영적인 상태에 안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 되려면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과 해지기 전에 어스름처럼 어둠이 온다. 여러분들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효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어둠이 찾아와갖고 밝아진다. 밤에 이렇게 해저물 때도 보면 어둠이 왔다가 그 다음에 어두컴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이런 빛을 끌어내지 않으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의식의 단계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학과는 다릅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고, 죽음학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두려운 죽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웰다잉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게지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죽음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일반적으로 간호학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간호 분야만이 아닙니다. 전 종합적인 그런 분야가 결합된 것이 호스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도 해주고, 욕창 등 소독도 해주고, 두드려도 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대화도 해주고, 일으켜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씻겨도 주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돌봄이 호스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사와 의료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보면은 죽음이 죽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논리로 이렇게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으면은 대개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요즘은 죽으면은 장례 일장으로 가가지고 산자들의 논리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들이 편하고 보자, 또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이제 아는 게죠. 실제는 죽음은 죽은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만연되다 보니까 실제 이 뇌사 문제에서도 의료 윤리 문제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게지요. 그래서 요즘 안락사 문제하고 존엄사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이제 죽는데 이제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이 이제 죽이는 것을 이제 안락사. 존엄사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이 죽겠다 해서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존엄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산자들이 편하고 보자 또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잘못하면 타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아야 이제 하는 게죠. 실제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제 우리의 자연 건강에서 이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오늘 강의한 건강 원칙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펀 라이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죠.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펀 라이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찾아가면서 또 건강하게 활력 있게 또 오래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여기 오늘 공부한 건강 원칙처럼 제거 원칙, 영양 원칙, 순환 원칙, 긴장 유연 원칙, 감정 원칙 이 분야들이 잘 결합돼서 서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활력 있게 장수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